1637년 1월 삼전도의 매서운 칼바람 속에 조선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을 겪은 그날 전쟁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의 왕세자와 그 부인을 볼모로 요구합니다. 적국의 땅으로 끌려가는 길 모두가 조선의 끝을 말할 때 오직 한 여인 세자빈 강씨만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낯설고 황량한 청나라의 수도 심양. 그곳에 세워진 심양관은 사실상의 감옥이었습니다. 청나라는 체류 비용을 단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끊임없이 무리한 곡물만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나선 것이 바로 강빈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실 여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벌입니다. 조선에서 가져온 특산물을 팔아 미천을 마련하고 직접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빈의 농장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얻은 막대한 수익으로 청나라의 노예로 팔려온 조선 백성들을 하나둘 사들여 해방했습니다. 나라가 포기했던 백성들을 며느리가 구해내자 심양의 백성들 사이에서 강빈은 조선의 구원자로 칭송받기 시작합니다. 그 곁에서 소현세자 역시 아담샬 신부를 만나 서양의 과학과 천문학을 접하며 완전히 새로운 조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갑니다. 하지만 심양에서 들려오는 승전보 같은 소식들은 조선에 있는 인조에게 독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세자빈이 청나라 장수들과 결탁하여 막대한 부를 쌓고 있다. 백성들이 이제 왕보다 세자빈을 더 믿고 따른다는 보고가 올라올 때마다 인조의 마음속에는 열당감과 피해망상이 싹 텄습니다. 8년의 볼모 생활이 끝나고 마침내 돌아온 고국. 그러나 세자 부부를 기다리는 것은 환영 인사가 아닌 차가운 살기였습니다. 인조는 며느리가 가져온 서양 문물과 경제적 성과를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준비로 간주했습니다. 조선을 바꿀 꿈에 부풀어 돌아온 강빈.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인조의 눈빛이 이미 적군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소현세자와 강빈을 맞이한 것은 환영의 꽃다발이 아닌 싸늘한 침묵이었습니다. 인조는 8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향해 단 한 번의 위로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자가 가져온 서양의 물건들을 보며 불같이 화를 냈고 청나라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아들을 정적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귀국한 지 고작 2달 남짓 되었을 무렵 평소 건강하던 소현세자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대처는 이상하리만큼 기괴했습니다. 세자의 병을 살피는 어의로 인조의 신임을 받던 이영익이 지목되었는데 그는 의료기술보다 인조의 총애를 받는 후궁 조씨와의 친분으로 그 자리에 오른 자였습니다. 세자가 알아놓은 지 며칠 만에 들려온 소식은 조선을 뒤흔들었습니다. 소현세자가 34살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시신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온몸이 검게 변해 있었고 이목구비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강력한 독에 중독된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인조는 서둘러 장례를 치르라 명했고 시신을 확인하려는 강빈의 절규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가시기도 전에 강빈을 향한 거대한 그물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인조의 총애를 등에 업은 후궁 소용 조씨가 있었습니다. 조씨는 인조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강씨가 전하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세자의 복수를 위해 전하의 수라에 독을 탈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1646년 정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인조의 수라상에 오른 전복구이에서 독이 발견된 것입니다. 인조는 기다렸다는 듯 범인으로 강빈을 지목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인조에게는 오직 며느리를 제거할 명분만이 필요했습니다. 강빈을 따르던 수많은 궁녀들이 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살이 타들어가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 마마는 결백하다며 울부짖었습니다. 끝내 궁녀들이 단 한 명도 거짓 자백을 하지 않고 죽어나가자 인조는 국법조차 무시한 채 강빈에게 사약을 내리라 명합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명확한 증거 없이 국모와 다름없는 세자빈을 죽일 수 없다며 목숨을 걸고 반대했지만 인조의 광기 어린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빈은 결국 서인으로 강등되어 좁고 축축한 유폐지에 갇혔습니다. 한때 심양의 들판을 누비며 조선의 미래를 설계했던 당당한 여인은 이제 차가운 방 안에서 남편의 죽음과 자신의 몰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지켜보던 이들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나는 왕실의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오직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을 뿐이다. 사약 사발을 앞에 둔 강빈의 눈앞에는 제주도로 유배 보내진 어린 새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진취적이었고 가장 큰 꿈을 꾸었던 여성 민회빈 강씨. 그녀는 그렇게 시대를 앞서간 죄로 그리고 무능한 시아버지의 질투와 광기라는 비극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소현세자가 귀국한 지 불과 2달. 조선의 희망이라 불리던 세자는 온몸에 검은 반점을 남긴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시작되기도 전에 궁궐 안에는 기이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던 이들은 보았습니다. 세자의 눈과 귀, 코와 입 등 7구멍에서 검은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시신은 마치 독극물에 중독된 것처럼 급격히 부패하며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강빈은 남편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하며 인조에게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인조의 반응은 냉담을 넘어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세자의 시신을 서둘러 입관하게 했고 장례 절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심지어 세자의 죽음을 살피러 온 종친들이 시신을 보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마치 세상에 공개되어서는 안 될 거대한 비밀을 감추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세자가 사라진 자리, 인조의 칼날은 이제 홀로 남은 강빈을 향했습니다. 인조의 눈에 비친 강빈은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협했던 아들의 잔당이자 청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자신을 몰아낼지도 모르는 잠재적 반역자였습니다. 이때 인조의 광기에 기름을 부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조의 총애를 받으며 내명부를 장악하고 있던 후궁 소용 조씨였습니다. 조씨는 밤마다 인조를 찾아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사실인 양 속삭였습니다. 강빈이 심양에서 가져온 금은 보화로 대신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강빈이 무당을 불러 전하를 저주하는 굿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조는 이 터무니없는 모함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강빈을 제거하기 위한 명분만 있다면 그것이 거짓이라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던 1646년의 어느 추운 겨울날 인조의 수라상에 오른 전복구이에서 시커먼 독이 발견되는 전대미문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궁궐은 발칵 뒤집혔고 인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범인으로 강빈을 지목했습니다. 조사도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죽이려 한다는 천인공노할 죄목이 강빈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강빈을 모시던 수많은 궁녀들이 줄줄이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인조는 직접 국문장에 나타나 궁녀들을 친국하며 강빈의 사주를 받았다는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내 상전이 독을 넣으라 시켰느냐? 어서 사실대로 고하라. 뜨거운 인두로 살을 지지고 주리를 틀어 다리뼈가 으스러지는 고문이 밤낮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국문장 바닥은 궁녀들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들었고 고통을 이기지 못한 궁녀들의 비명소리가 궁궐 담장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참혹한 고문 속에서도 강빈의 궁녀들은 단 한 명도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마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궁녀들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강빈의 결백을 지키기 위해 혀를 깨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충성심은 오히려 인조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로도 꺾을 수 없는 며느리에 대한 민심과 충성심을 확인하자 인조의 피해망상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인조는 아무런 물증도 자백도 얻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강 씨를 당장 서인으로 폐하고 대궐 밖으로 내쫓아라. 강빈은 제대로 된 신발조차 신지 못한 채 차가운 눈바닥 위로 끌려나갔습니다. 화려한 세자빈의 예복 대신 초라한 소복을 입은 그녀의 등 뒤로 궁궐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한때 조선의 미래를 어깨에 짊어지고 심양의 대지를 호령하던 여인.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죽음의 그림자와 아직 궁 안에 남아있는 어린 자식들에 대한 피눈물 나는 그리움뿐이었습니다. 궐 밖으로 쫓겨난 강빈이 도착한 곳은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퇴락하고 비좁은 유폐지였습니다. 한때 한 나라의 국모가 될 귀한 몸이었으나 이제 그녀의 처소는 사방이 가시울타리로 둘러싸인 채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나무 판자로 못질되었고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그녀는 오직 숨소리만으로 자신의 생존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겨우 한 번, 개구멍 같은 틈을 통해 들어오는 거친 보리밥과 소금기 없는 국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 누더기가 되었고 살을 애듯 파고드는 추위 속에서도 이불 한 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빈을 진정으로 고통스럽게 한 것은 육체적인 굶주림이나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담장 너머 궁궐에 남겨진 어린 세 아들의 안이었습니다. 강빈은 밤마다 보이지 않는 아들들의 이름을 벽에 손톱으로 새기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죄인이 되어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그녀는 자신의 결백이 밝혀지기만을, 그래서 아이들만은 무사히 살아남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인조의 비정한 칼날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1646년 3월의 어느 이른 새벽, 고요하던 유폐지의 금군들의 거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인조가 내린 마지막 명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 손에는 하얀 보에 쌓인 사약 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폐지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자 강빈은 눈을 찌푸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죄인 강 씨는 어명을 받으라. 낭독되는 교지에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모함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독살하려 하고 왕실을 저주했다는 억울한 죄명들. 강빈은 떨리는 손으로 사약 사발을 건네받았습니다. 검고 투명한 액체 위로 수척해진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사약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북쪽 인조가 있는 궁궐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충성이 아닌 한 맺힌 여인의 마지막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전하,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오늘 이렇게 죽어 한 줌의 죄가 될지라도 훗날 역사가 나의 억울함과 전하의 비정함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단숨에 사약을 들이켰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불길이 오장육부를 뒤틀어 놓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숨이 가빠오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강빈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바닥을 움켜쥐며 끝까지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점점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 그녀의 눈앞에는 심양의 푸른 들판을 남편 소현세자와 함께 달리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조선을 꿈꾸며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들,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행복해하던 순간들. 그 찬란했던 꿈들이 이 작은 방에서 사약 한 사발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빈의 몸이 서서히 식어갈 무렵 그녀의 옷소매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다 흘린 피눈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총명했고 가장 용기 있게 세상과 맞섰던 여인.
그녀는 그렇게 35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